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58번째 이야기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방송이 되게 단출하죠. 네, 오늘 모처럼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네요. 네네. 오늘이 11월 13일인데 오늘 저희가 원래 11월에는 녹음을 안 잡으려고 네. 계획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졸업 시험도 있고 뭐 다들 바쁘고 하니까 그랬는데 11월에만 딱 되시는 게스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꼭 모시고 싶어서 11월에도 잡게 되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갑자기 잡아서 한나가 선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네. 매추도 오늘 갑자기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말 출근. 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님과 저 둘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12월 23일에 업로드 예정이더라고요. 일부가. 네, 한 달 뒤에. 네, 한 달 정도 뒤에. 그래서 뭔가 연말일 것 같아. 이게 아마 이제 22년에 올라가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서 뭔가 연말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온도를 맞추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에어컨을 틀었나봐요. 네, 연말 온도를 맞추고 싶어가지고 그죠? 에어컨을. 네, 아까부터 자꾸 덥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겨울이 참 안 추워요, 그죠? 네, 맞아요. 안 추워서 아직까지도 좀 패딩을 안 꺼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추워졌겠죠? 당연히. 네네. 그래서 올 한 해도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11월에 하는 새해 인사. 네네. 와 12월 23일이면 진짜 딱 크리스마스 전. 네, 맞아요. 아마 그때 올라갈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게스트 분이 오셨습니다. 네. 자,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누구시죠? 빨리 소개를 소개를 할까 하다가 네. 직접 소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아니요,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네네. 네,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외노자 신회색입니다. 네. 캐나다에 워홀로 시작해서 유학을 결심하고 현재는 외노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스피릿 논바이너리 A랑 검정 고양이 한 마리랑 총 셋이서 동거 중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생님. 그래서 지금 몇 년 만에 한국에 오셨다 했죠? 지금 제가 3년 3개월 만에 왔더라고요. 3년 3개월. 제가 그래서 그때 삼식님 뵌 게 3년 전인데. 그러니까요. 그때 한번 뵀었죠. 네, 그때 한나도 봤었고. 네, 맞아요. 같이. 한나님이랑 매추님도 온스에서 봤었어요. 맞아요. 저만 못 뵌 거네요. 맞아요. 딱 지금님과 네, 그때 그쵸. 바쁘셔서. 아니 사실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인연이 있는 거는 전데 3년 전에 못 봤어요. 맞아. 어떤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저희 그 친척이 친척 동생 하나가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같은 학교, 같은 과여가지고 둘이서 이제 회생님과 같은 과. 그렇죠. 회생님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 사촌 동생이 우리 저기 사촌 오빠가 한국에 살고 너무 요새 힘들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제 얘기였대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그런 사이죠. 참 세상 좁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인데. 네, 그러니까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진짜로 착하게 살아야 됐다고 이번 기회로 마음 먹었어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애인분 소개하실 때 투스피릿스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네. 투스피릿은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 저도 알아보려고 많이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애인한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주민들이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이젠더, 그러니까 바이너리를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그 트래디셔널하고 그 약간 컬처럴한 그런 문화적인 그런 성을
자기들만의 언어로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그 역할 수행의 그 이름들을 그 백인들이 쓰는 그 웨스턴 사람들이 쓰는 그런 젠더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투스피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혹시 애인분이 그 원주민 네, 계열이세요? 네네. 애인이 원주민 혼혈이라서 그 메이티라는 부족이라 하기 좀 그런데 메이티라는 사람이랑 메이티랑 그 크리 민족의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네, 캐네디언이랑 같이 이제 믹스.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 투스피릿을 만나고 있어서 되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네요. 네네. 한국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약간 그냥 쉽게 말하면 제3의 성을 이제 말하는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그 투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약간 백인 중심적으로 지어진 언어일 수 있지만 네, 좀 더 근데 그 논바이너리라는 그 단어만으로 아니면 혹시 트랜스라는 그 단어만으로 자기들을 정의하기 싫어서 그 제3의 성을 나타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게 세레모니 하는 사람들의 그 역할 자체도 그 이름이 있고 그 여성이 하는 역할 아니면 사냥을 하는 사람의 역할에 이 모든 역할이 다 젠더로서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약간 좀 더 문화적으로 좀 큰 개념이에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어떤 개념인지. 생각보다 위키피디아에 잘 나와 있어서 읽어보시는 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화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냥 요새는 그냥 사람들한테 저는 그냥 게이다 아니면은 뭐 퀴어 어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는 그레이 에이스, 그레이 에이 로맨틱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는 근데 섹스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는데 네가 정말 A가 맞냐? 약간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다 답변해주다가 이제 저는 이제 지쳐서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막 너네가 진짜 A가 맞냐? 약간 진짜 A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A라는 건 에이섹슈얼, A 로맨틱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엄브렐라 A 엄브렐라. A 엄브렐라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 자신 스스로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당사자성이 맞는 걸까 말을. 그래서 요새는 그냥 퀴어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다.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다. 남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A 엄브렐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아니 사실 그냥 A라고 결정을 하고 사람이 그렇게 살기로 했으면 그렇게 좀 존중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 물어보잖아요. 너 네가 정말 그거야? 약간 판단하듯이. 네, 그렇죠. 안 그랬으면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거죠. 저도 막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게이다 이러면은 너가 약간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게이야? 너 화장도 안 하고 약간 자기들의 하는 그 스테레오티피컬한 그런 그 약간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게이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 네,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에이섹슈얼도 약간 무성애자면 무성욕자 아니야? 약간 이렇게 아직까지도 약간 담론이 맞아요. 거기서 멈추다 보니 이제 아메리카 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네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있네요, 그죠? 맞아요. 네. 아니 있더라고요. A엄 앞에다가 심지어 그레이까지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닉네임이 회색이신 이유가 약간 그래서 회색으로 처음에 지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냥 우연찮게 맞닥뜨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레이도 나중에 알았는데. 네. 그냥 회색을 원래 좋아해서 원래 처음에는 회색을 했다가 근데 알고 보니 A의 엄브렐라 텀 중에 그레이 A가 있더라. 그게 약간 스펙트럼이잖아요. 사실 엄브렐라 텀이고 스펙트럼이고 그 중에서도 그 성적 끌림을 느끼긴 느끼는데 그러니까 거의 느끼지 못하. 하지만 느끼긴 느끼는. 그러니까 완전 무지향성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약간 말 그대로 회색지대에 있는 네 그런 맞아요. 회색지대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그레이 에어리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닉네임 잘 지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 스펙트럼도 아주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만 느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친밀함을 느끼면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친밀함만 느껴야 맞아요.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 맞아요. 참 어쨌든 다들 공부 좀 합시다. 네. 아니요 뭐 그냥 그쵸. 남이 어떻게 나는 뭐야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이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생님이 저희한테 출연하고 싶다고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제 기억이 나는데 네네. 제가 트위터로 DM이 딱 와가지고 이번에 11월에 한국에 오시는데 개피방 출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너무 좋다,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계기로 출연을 결심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원래 11월에는 녹음 계획이 없었다. 네. 그럼 무리 안 하셔도 된다. 저 내년에 또 오니까 그때 할 수 있는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막 한 진짜 예전 3년 전에도 제가 한국 들렸을 때 그냥 넘어가는 말로 막 한나님도 뭐 그냥 뭐 한번 모셔야죠 막 이런 얘기 하고 이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래야죠 뭐 그럼 좋죠 저야 뭐 영광이죠 이랬는데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컨텐츠가 없는 거 치고 답변을 엄청 한 10페이지 써주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약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가 뭐 어떤 말을 해야 내가 도움이 될까. 왜냐면 그 당시 했던 방송들이 아마 막 그때가 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되게 진지한 얘기 많이 하고 좀 더 정보가 많은 이런 얘기를 하실 때였어서 제가 나간다고 근데 과연 할 말이 있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뭐 그럼 좋죠 막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이러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들어보면서 그 우연찮게 최정훈 작가님 걸 듣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너무 되게 트위터에서 열심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여기 나왔다. 네, 맞아요. 들으라고 홍보를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여전히 개피방이 열심히 활성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들어봐야죠. 들어봤는데 최정훈 작가님이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 그래 나 같은 사람 말고 이제 좀 평범한 사람들 얘기 좀 들어야지.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었는데 정확히 워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얘기 난 너무 많이 말을 했다. 나가서 작가 같은 애들 너무 많이 나왔다. 너무 유명한 애들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 얘기 좀 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치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없지. 이렇게 물론 뭐 그 전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도 평범하다기보다는 일상을 잘 살아가고 계신 분이 많지만 나도 어떻게 보면 외노자로서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용기를 얻어서 그래서 삼식님한테도 저 나가보고 싶다 이번에 이렇게 연락을 먼저 드렸어요. 잘 오셨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에서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만 이번 시즌에서 특히 좀 평범한 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사실 평범하다고는 하지만 평범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개인의 인생이 있고 개인의 서사가 다 있는 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별로 평범하지 않으시던데요. 살아오신 거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고난이 많죠. 그래서 사실 제 애인한테 우리 회생님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가 평범하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제 애인이 저한테 개피방 출연하려면 너무 진입장벽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회생님이 용기를 내주신 것처럼 혹시 다른 자기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특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출연 결심을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 삼식이 형한테 저는 트위터에서 이제 탈출을 했으니까 삼식이 형한테 DM을 근데 약간 담배도 끊고 한 3, 4개월 정도는 두고 봐야 되잖아요. 트위터도 한 3, 4개월 끊고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끊으셨죠? 네, 맞아요. 저번 주 아직 금요일. 끊었다고 하기가 아직 좀 이르네요. 그렇죠. 아무튼 탈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희 개피방을 올해 들어오셨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진짜 제가 처음 들었던 게 그 2018년에 제가 뉴욕에 놀러 갔었을 때 그 와이파이 에그도 안 들고 가고 이렇게 진짜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정말 사람 구경만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친구가 너가 페미니즘도 관심 많고 사실 너도 어떻게 보면 건 같은 인간인데 한번 들어봐라. 들어봐라. 우리 게이들이 하는 방송인데 페미니즘도 하고 막 되게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뉴욕 걸어다니는 동안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막 약간 좀 정신 나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약간 길에서 웃으면서 듣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오래된 편이죠. 4년 전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의 시작할 때부터 들어주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 사실 이 질문 받았을 때 무슨 에피소드를 얘기해야 되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정말 제일 처음에 머릿속에 박혔던 게 그 정숙조신님 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진짜 그 젠더에 대한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많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내 스스로가 하는 행동이 내가 남성이라서 하는 행동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너는 너무 여성적이야 아니면 너는 남성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그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내가 남성적이라 생각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뭐 남성적인 게 아닌가? 내가 여성적이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의 약간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숙조신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그 방송 나와서 내가 만약에 내가 하는 모든 젠더 롤의 역할을 사회가 수용할 수 있으면 나는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안 부를 생각이 있다라는 남자로 살아줄 의향이 있다. 남자로 살아줄 의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약간 좀 맞춰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정말 기억에 잘 남고 그리고 뭐 몇 가지는 더 있죠. 예를 들어서 벨림 제일 처음 나오셨던 HIV 맞아요. 분이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막 제가 일부러 막 팔로우 해가지고 막 DM도 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랑중님도 나오시고 네 맞아요. 또 배어편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사실 저는 다들 아시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톰스텐 개념과 그 뼈 냄새 난다 이런 단어들. 저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흐릿하게만. 그렇죠. 근데 약간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공감 많이 하고 그 미분류한 단어를 많이 조명 못했는데 저는 미분류였어가지고 평생 약간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약간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장원님도 그렇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날 미분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를 안 했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데.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데 우리 소수의 소수. 어디 가나 팔리지 않는 스탠게에서 팔리지 않고 텅스텐에서 안 팔리고 배우에서 안 팔리고 비운의 분류네요. 맞아요. 가장 소수였다고 미분류가. 그렇구나. 저는 이 답변 주신 거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그 개피방을 추천해 주셨던 그 친구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네. 저를 트위터 처음 하게 만든 친구가 발들이게 만든. 네, 발들이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이군요. 엄청난 친구예요. 트위터도 처음 하시게 하고 개피방도 처음 듣게 하시고. 맞아. 그 심지어 저를 어디지? 지금 트렁크 닫았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트렁크 닫았어요. 트렁크도 저를 처음 데려간 친구고 드랙 레이스도 엄청 처음 저에게 추천해줘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드랙 레이스를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퀸이 되게 빨리 탈락했어요. 시즌 4의 프린세스라고. 네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드랙 퀸들은 드랙 아티스트들은 트위터를 진짜 많이 한다 인스타랑. 그래서 한번 너가 트위터에 들어가서 한번 팔로우를 해봐라. 팔로우를 해봐라. 아마 거기 계속 연락이 올 것이 계속 올라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팬 계정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어쩌다 보니. 네네.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렇죠. 이렇게 청취자분들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회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네. 먼저 첫 질문으로 좀 커밍아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한테 커밍아웃을 많이 하셨나요? 사실 이게 제가 보낸 답변 중에 제일 길 것 같은데. 아니요, 더 긴 거 많아요. 많아요. 읽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우팅을 당했다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사실 개피방에서 약간 좀 성공적인 커밍아웃 스토리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번에 들었던 레미님 같은 경우 약간 좀 실패한 커밍아웃이기 했고
근데 이제 저도 한 실패한 어디 뭐, 뒤지지 않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잠깐 약간 은따 약간 이런 걸 다녀가지고 네네네. 뭐 지금은 제가 제일 잘 살고 있어도 뭐 괜찮은데 이제 전학을 온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뭐 진로 고민도 많았었고 뭐 미대를 가고 싶어서 제가 갔던 학교는 기숙사 학교였고 제 공부를 좀 빡세게 하는 학교라서 그게 안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전학을 결심하고 이렇게 겸사겸사 전학을 온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야 되는데 늦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가 핸드폰을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아시죠? 핸드폰 잠금해서 열면은 바로 그 원래 사용하고 있던 앱이 그대로 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잭디를 데이팅 앱을 네, 데이팅 앱을 이제 틀어놓고 이걸 잠궈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을 이게 안 잠궈놨었어요. 그 잠금 번호가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열어보시더니 이제 본 거죠. 근데 아시죠?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몸 사진도 있고 맞아요. 살색 덩어리잖아요. 살색 파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그걸 보시고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약간 그 로케이션 적는 것도 있었었는데 그걸 약간 장난으로 약간 자기 주소 적듯이 하면서 막 약간 그런 그 어플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했었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 전라도 분들이 원래 욕을 진짜 잘하거든요. 전라도 출신. 네, 저도 전라도 출신. 전라도 익산 출신인데 엄마가 이제 막 화가 너무 나니까 이제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욕을 많이 하셨죠. 뭐 말해도 되나요? 어차피 삐 하실 거니까 그죠. 뭐 이제 너 같은 나 이러면서 더러운 새끼 너가 서울 맨날 놀러 가는 거 다 그런 더러운 새끼들 만나서 노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식으로 욕을 계속 하셨는데 이제 저는 듣다가 저도 근데 사실 한 기갈 하는 엄마 닮아서 한 기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엄마 근데 듣다 보니까 짜증나는데 엄마는 내가 당신 아들인 걸 까먹었나 봐. 근데 나는 엄마 아들이기 전에 나도 사람이거든.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가 다 아들 둔 적 없다고 해서 아니 본인 그때 빠았을 당시니까요. 본인은 다리 밑에서 좋았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말하면서 했는데 이제 엄마가 그러면 아빠한테 비밀로 하자. 비밀로 하자. 그래서 뭐 알겠어 하고 있는데 엄마 입이나 조심해. 왜냐면 엄마가 분명히 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3일 뒤에 정말 딱 3일 뒤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는 그때 연락하던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늦었는데 약간 애매한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독서실을 갔다고 온 시간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르고 근데 안 갔다고 하기에는 좀 늦은 편이라서 되게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약간 추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네, 그래서 아니 뭐 저는 독서실 가서 책 들고 왔다. 진짜 책을 들고 있어가지고 책 들고 왔다. 그랬더니 너 거짓말치지 말라고. 아빠 친구분이 제가 어떤 사람 집을 들어가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막 엄마가 그걸 듣다가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새끼 그거라고 그거야. 그래서 막 아빠 그게 뭔데? 이 새끼 그거야. 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동생이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고 아빠가 이제 저 엄마랑 이게 셋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다들 약간 얼음이 된 거예요.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아우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우팅이죠. 그렇게 당해서 할 말이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내 침대 밑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엄마가 사다 놓은 모든 홈쇼핑 물건이 다 있어. 혼자 안 죽겠다. 아니, 혼자 안 죽겠다. 난 혼자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막 엄마 그걸 왜 얘기하냐고 그래서 엄마는 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성 오 가는데 이제 아빠가 바뀌지 않을 거면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 말이 아직도 좀 생생한 것 같아요. 내 집에서. 그래서 알겠어. 이래가지고 진짜 그때 짐을 다 싸가지고 그 되게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10월 30일이거든요. 10월 30일. 네. 왜냐면은 31일이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서 제가 선물도 다 사갔었어요. 그래서 선물 다 챙겨가지고 다 팔려고 다시 반품하려고 다 챙겨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7시간을 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어떻게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게 이게 사실 길어서 사실 짧게 네네. 편하신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연락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 그러니까 제 핸드폰을 부모님이 당연히 뺏었겠죠. 뺏어가지고 이제 그 아빠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집을. 근데 다행히도 아빠가 당시에 제가 아이폰 터치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못 보셨어요. 그걸 못 뺏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연락처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공중전화를 가서 팀원이를 올려놓고 그 사람 전화를 걸었죠.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이렇게 일이 꼬일 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았었는데 회사가 그러면은 우리 집 쪽으로 와라. 근데 메인 쪽 말고 뒷골물 쪽으로 와라. 누가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그분을 만났죠. 그래서 한 밖에서 그분이 같이 있어줬어요. 그래서 근데 너는 아직 너무 어리고 제가 그때 17살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너는 집은 돌아가야 되는 것 같다. 사실 너 이제 좀 찜질방도 못 간다. 너 지금 나이가 어려서 찜질방도 못 가고 미성년자 못 가잖아요. 이제는 만에 집에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네. 지금은 그냥 사과를 드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한 7시간 정도 지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부모님이 일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약간 더 알기가 좀 두려웠던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편하죠. 왜냐면 뭐 결혼 얘기도 안 나오고 좋아서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 부모님은 여전히 기억이 제가 17살 때쯤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안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시고 대화를 하긴 하는데 약간 좀 피상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약간 좀 거리감이 좀 있어서 뭐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아직까지도 좀 기억나는 엄마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때 전학을 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아무래도 여자애들이랑 친하다는 이유로 왕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은따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 게이지 타다가 쫓겨난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그게 좀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은 나는 진짜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여기 온 건데 그러니까 내가 전학까지 그러니까 진로 문제도 있고 이런 아이들의 방해와 약간 모든 게 겹쳐서 너무 힘들 때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잘 후배 파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랑 놀러 간다고 하면은 막 가끔씩 비꼬는 말로 엄마 아빠가 막 오늘은 연 만나 논 만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듣기 싫으셨다. 그쵸 진짜. 그랬었어요. 그게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잊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상장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시 약간 리마인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 버텼다. 약간 그러게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 이런 버티셨네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상담사도 진짜 잘 버텼다. 위자리까지 오기 잘했다. 그래서 나도 그런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 부모님은 근데 사실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터치는 없어서 괜찮은데 이제 동생이 좀 문제였죠. 동생분이. 네. 그 아마 제가 적었었는데 동생이 진짜 엄청난 호모포비아라서. 네네. 근데 사실 그거 심하긴 해요. 쟤도 걔 아닐까? 남동생. 쟤도 퀴어 아닐까? 약간. 그래서 약간 나를 너무 과하게 혐오하나? 뭔지 아시죠? 약간 그 기독교에서 전환 치료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게이였다 하고 막 이렇게 커밍아웃 하듯이 약간 이 자식도 하는 30년 뒤에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저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저를 싫어한다기보다 저의 그 면을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상수 쪽에 살고 있었는데 네네네. 학교가 파주 북시티 쪽이라서 뭐 학교 이런 말에 상관없어요. 파티라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학교 다니면서 대한대학 파티? 맞아요. 대한대학 파티. 거기서 다녔었는데 이제 학교가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안산에서 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합정 상수 쪽에서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막 주말마다 놀러 와라, 내려와라 이래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몇 번. 근데 그때 당시는 아이폰 5S를 썼을 때라서 지문으로 하면 열릴 때였어요. 핸드폰이. 근데 제 동생이 제 핸드폰 열어본 거예요. 제 손가락이 돼가지고 열어본 잘 거예요. 때? 네. 독하지 않아요? 독한 놈. 이 도끼 어린 놈. 그래서 핸드폰 열어놓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아마 제가 잭디를 썼을지 뭘 썼을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개인톡으로 이제 막 이게 좀 너무 강한 말인데 뭐 있어야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의 엄청 질 떨어지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20살이고 동생이 17살이었던 아이고. 어렸어요. 그래서 이 자식. 몇 살이셨다고요? 제가 그때? 20살 때. 20살 때? 네네. 한 3살 정도 차이 나시는 거예요? 맞아요. 21살. 제가 21살 때였나 보네요. 21살 때 걔가 18살 때.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한 기가 하는 저 한 기 싸움 밀리지 않는 그래서 캡처를 해서 이제 가족 단톡방에 뿌렸죠. 그래서
참 좋은 아들 두셔서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부모님. 그리고 그냥 저는 거기 톡방 나가고 동생을 찾아했죠. 그래서 막 동생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그냥 짐 싸서 다시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뭐 어차피 다음날 가려고 했었었는데 뭐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왔던 잘하셨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멀어지는 게 좋은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좀 더 원래도 동생이 어릴 때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엄청 되게 심하게 반응했거든요. 너 때문에 쪽팔리다 말하면서 너 때문에 동네 얼굴 못 들고 다니면 어떡하냐 막 이런 독서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 21살 때 그 기억이 조금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얘는 진짜 안 될 놈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더 마음의 벽을 많이 쌓아서 지금 동생이랑은 진짜 거의 말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뭐 근데 동생은 이제 여전히 약간 저를 좋아하는데 단지 그 한 부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걔는 저한테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고 저는 이제 나는 이미 너랑 나는 끝났다. 약간 이래가지고 저는 약간 밀어내고 전 진짜 관심도 없는데 동생은 약간 좀 더 많이 친해지려고 하고. 요즘도 그러나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한국 오는 것도 좀 많이 고민했던 게 동생이랑 너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부모님 뵙고 뭐 친구 보고 이러느라 가는 거지 하고 왔는데 근데 다행히도 동생이 거의 집에 안 들어와서 학교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럼 동생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별로 언급하는 건 없나요? 뭐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나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진짜 우리 가족은 약간 그런 제 사적인 거를 거의 얘기를 잘 안 해요. 거의 금기가 됐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생도 약간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해요. 그냥 막 뭐 오늘 어디 가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뭐 동생이 그렇게까지 막 속 깊은 애는 아니라고 뭐 속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나쁜 애는 정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단절되어 있다고 할까요? 약간 무슨 얘기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좀 불편해서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좀 그래요. 좀 안타깝네요. 약간 근데 걔를 완전 탓할 수가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교육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런 약간 다양성 교육을 잘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조차도 받지 못해서 아마 저는 되게 어릴 때 퀴어라고 스스로 정체화를 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 남자 좋아한다. 저도 그랬어요. 그 자연스럽게 그 바디빌더 대회 막 이런 거 보는데 좋은데 약간 왜 좋지? 이러면서 좋지? 저 이렇게 구릿빛 탄탄한 사람이 왜 이렇게 끌릴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10살 때 되게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지금도 친구예요. 지금도 엄청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뭔지를 검색해보니까 그때 네이버 검색했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이반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반이 뭘까? 이반을 찾아봤더니 동성애자 막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배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도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당시에 그 예스24 온라인 주문으로 책을 많이 샀었어요. 저 되게 어릴 때 책을 많이 샀었는데 몰래 하나 더 끼운 거죠. 동성애 심리학이라고 작가가 윤가현 작가님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윤가현 작가라는 분이 97년에 만든 논문집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심리학이라고 제가 그때 한참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 책을 샀는데 이제 집에서 못 읽으니까 이제 학교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몰래 읽었었죠. 어릴 때. 그때도 초등학생 때였었는데. 신기하다. 97년도에 나온 책을 그때 찾아서 읽으셨다는 게. 그쵸. 왜냐면은 그 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검색해도 동성애에 대한 그런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전한 편도 아니어서 그리고 영어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게 유일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심지어 에이섹슈얼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되게 괜찮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터미널 그 용어 맞죠? 네. 용어 같은 것도 엄청 정리하면서 나는 이거구나라고 하는 정체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나 약간 소수자나 이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사실 그 기득권층은 공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몰라도 되니까. 맞아. 사람들이 불필요 없으니까. 제 동생도 아마 사회의 그런 시스템의 피해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정말 분노가 더 강렬했다면 요새는 그냥
안타까움이 더 커요. 그냥 너가 만약에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노출이 잘 되고 너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쩔 수 없겠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뭐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고등학교로 벗어나서는 아무래도 성인이 돼서는 이제 소속 집단이라는 게 좀 약해진다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맨날 그 아이들을 맨날 봐야 되니까 약간 맞아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내가 아우팅을 당할까 봐 이런 맞아, 불안감이 맞아요. 있었었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냥 내가 어디 속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맞아. 그 강의도 다르게 맞아. 들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대한대학이라서 그 모든 수업 같이 듣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애들이 대부분 다 퀴어 애들이었고 레즈비언 진짜 많았고요. 레즈비언은 뭐 트랜스 애들도 있었고 되게 그런 페미니즘 관련된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뭐 얘네들의 특권이라면 특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커밍아웃을 굳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뭐 요즘 만나는 애가 남자다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막 게이라고 이렇게 확 말하진 않지만 약간 다 알아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인 돼서부터는 정말 그 소속감이 약해지니까 네, 저는 그래서 커밍아웃을 성인 돼서는 정말 잘했다. 그렇군요. 되게 그 파란만장한 시기를 겪고 크셨는데도 그래도 되게 잘 극복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행복하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말을 좀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산다기보다는 덜 불행하려고 산다. 그러니까 이쪽 너무 염세주기적인데. 아니, 근데 맞는 말이긴 하죠. 왜냐면 어제보다 덜 불행하면 된 거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보다 확실히 덜 불행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직업이 있고 나는 지금 고양이와 애인과 잘 살고 있고 캐나다에서 그 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가장 큰 게 아닐까. 혹시 네. 10대 때 참 10대 때 저런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좀 여러 가지 젠더 수행을 하니까 말을 하는 와중에 저도 막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여성성 막 여성성 이런 게 왜 드러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너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게이 같다는 소리를 듣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사실 되게 오래전에 2007년 이럴 때네요. 그래서 그런 말은 잊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잊혀지지도 않아요 사실. 맞아. 근데 이제 그 뒤로 어쨌든 어머니도 뭐 여러저러 생각이 있으셨는지 어쨌든 지금과 같은 관계가 되기는 했지만 정말 아까 삼식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10대 때 들은 말은 잊혀지지 않아요.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 이런 말을 듣고도 버틸 수 있으려면 뭔가 다른 원동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은따 당하는 걸 어떻게 이길 건지 혹은 그러니까 학교를 옮기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뭔가 다른 동력이 있든지 다른 취미가 있든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옮긴 학교에서는 그래도 잘 적응할 수 있었나 보네요. 사실 그 전 학교에서도 적응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약간 은근하게 조여오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였거든요. 제도, 학교 제도 학교 이런 제도 거요. 이런 게. 그리고 이게 학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 학교들은 학교를 하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하고 이제 다시 학교를 돌아오면 되는데 여기는 기숙사 학교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얘가 나를 싫어하면은 그걸 24시간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계속 그러니까 공기가 계속 쉴 수가 없죠. 네, 쉴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항상 그 긴장 상태가 그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옮긴 학교는 학교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덜하기도 했는데 부모님의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튀지 말고 살아라. 그 전화 보내주는 대신에 튀지 말고 살아라. 왜냐면은 너가 너무 튀어서 애들의 약간 그런 공격 타겟이 되는 거 아니냐.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안 튀려고 안 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애초에 통통 튀는데 어떻게? 이 키워스러우면 어떻게 숨기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맞아요. 숨기려고 해도 삐져나와요. 삐져나올 수 없는 이 재능과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친구가 뭐 이렇게 여러 명 생기긴 했는데 다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동시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도 저는 힘든 티를 잘 안 내는 편인데도 막 이렇게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겪은지 아무도 몰랐는데 뭐 이제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다 들어주는 친구도 있었고 제가 뭐 제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크게 고민은 없었는데 뭐 이런 문제로
속썩이고 아니면은 뭐 이랬을 때 그냥 같이 옆에 있어준 친구들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김유나 씨를 진짜 좋아하는데 자우림 씨를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세주 같은 사람이었어요. 노래 되게 많이 들으면서 말 버틴 것 같아요. 그 솔로곡 중에 증오는 나의 힘이라고. 저 그 노래 알아요. 네, 그런 노래 들으면서 그러니까 염세주의를 다 좋으며 잘 버티고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자우림 퀴어시네요. 아 맞아, 저 자우림 퀴어 이소라기 자우림 퀴어. 자우림 그 김유나님이 금쪽산담소인가 거기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전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음악으로 스스로 엄청 이겨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이야기를 엄청 녹여내셨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저도 봐야겠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나온지 몰랐는데 저 보면서 울었어요. 저도 엄청 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 봐요. 약간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엄마가 꼭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맞아. 그 부모 한 명이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게이들은 특히 엄마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 제가 좋아했던 감독 중에 자비에 돌란이라고 퀘벡에서 나온 분인데 아마 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분이 뭐 유명한데 좀 약간 뭐 인종차별로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안 좋아하지만 근데 그분이 하는 그 영화의 레퍼토리가 항상 그 엄마에 대한 그 증오 그리고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적인 엄마 그리고 그 사람 데뷔작이 I Killed My Mother라고 나는 내 엄마를 죽였다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죽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로써 계속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가 봐요. 현재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데 그럼 언제 가셨나요? 가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5년이네요. 6년 차 5년. 만 5년. 네, 만 5년. 2017년 11월 말에 가서 비가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거든요. 택시 타고 내려가지고 에어비앤비에서 그 아직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벌써 6년 차가 됐네요. 이제. 그때 워홀로 처음 가셨다고 하는 거죠? 워홀로. 네, 처음 가. 워킹 홀리데이. 네. 그럼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작년에 학교 졸업하고 모션 디자인이랑 UX UI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쪽이 적성이 잘 맞으시나 봐요. 디자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제 그냥 많이들 그렇게 살죠. 뭐. 맞아요. 저도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거 이러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계속 대학원에 있어요. 근데 아마 예대 디자인대 나온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밖에 해온 게 없고 이것만 준비해 와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잘 맞고 돈도 뭐 나쁘지 않게 버니까 그냥 이렇게 산다 하는 것 같아요. 어제보단 덜 불안하게 살고 오늘 치킨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면 됐지 약간 이러면서. 궁금한 게 어떻게 미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어린 시절 물론 예술은 뭐 자기의 어려움을 녹여내서 뭐 표현하는 거다 하지만 분명히 10대 때 미술을 그 진로로 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사촌 누나 중에 진짜 저의 약간 뮤즈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약간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준 사촌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그분은 이제 저를 맨날 손잡고 인사동 데려가고 약간 어렸을 때 뭐 아트갤러리나 이런 데를 데려가고 막 이런 문화생활을 되게 많이 하게 해준 누나가 있어요. 인사동이 지금은 많이 관광지로 바뀌었지만 그때 어릴 때는 더 약간 그런 크래프트 같은 그쵸, 게 맞아요. 그런 게 많고 맞아요. 공예 많고 되게 막 길거리에서 막 페인팅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지금도 가면 이제 뭐 오래된 화실들 되게 많잖아요. 인사동 가면.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자라오면서 그냥 좀 그게 아마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 되게 멋있다 이런 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해왔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사실 저는 패션 디자인으로 시작했어요. 패션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막 블로그도 하고 막 잡지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게 첫 시작이었었는데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고민을 했었던 게 특성화고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특성화고를? 네, 근데 특성화고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은 미쳤냐?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돈 쓴 게 얼마인데 외고를 가라. 그래서 외고를 썼는데 뭐 대차게 떨어졌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이제 되게 빡센 고등학교인데 고라고 있어요. 고등학교.
잠깐 갔었는데 그거 되게 한동안 이슈됐던 뉴스 나오고 이랬던 데 아니에요? 그 기숙사 뭐 기숙학원이 아마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그 아마 그 Q3 웹툰 쪽에 Q3이 한 네네네네. 무슨 고등학교 웹툰이 있지 않았나요? 그게 얘기예요. 진짜요? 그 막 불사조가 캐릭터가 주인공인 게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왜 불사조인 줄 아세요? 왜요? 우리가 닭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급식에 닭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양계장이었어요. 별명이? 네, 별명이. 그래서 너네 혹시 막 지하실에 닭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그래 이거 학교는 다 나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걔네들 안 들을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니 이제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케이스구나. 그냥 운이 좋아서 수업만 잘 들어서 여태까지 시험을 잘 봐서 점수가 좋았던 거지. 나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머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 머리는. 그러니까 한국이 요구하는 그런 한국이 요구하는 수능 요구 이런 머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용의 꼬리로 사는 이 뱀의 머리가 됐다? 아닌데 반대인가요? 그 약간 나는 근데 내가 잘하는 데에서 잘하는 걸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걸 더 많이 파서 대학이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걸 가고 싶다 이래서 부모님을 엄청나게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진짜 엄마 못할 것 같다. 나는 사실 이 학교에 버티면 뭐 인서울은 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는 내가 나중에 스스로한테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학을 결심하고 그때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네. 사실 저는 고등학교 하면은 저도 중학교 때 그 정말 공부를 넘사벽으로 너무 잘하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 중에.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서 지내다 보니까 왜 결국 너무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맞아요. 확 한 바구니로 모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살도 쪽 빠지고. 맞아요. 네. 살이 진짜 많이 빠져요. 그 규칙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주고. 가둬놓고 살게 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고등학교들 특징이 이제 다 중학교 때 다 1, 2등 하던 애들 모아놓으니까. 맞아요. 그런 애들끼리 또 줄을 세우니까. 맞아요. 평생 나는 1등만 하다는 애였는데 그 중에도 꼴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그런 애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꼴찌라고? 막 이러면서. 맞아. 그게 딱 정말 맞아요. 심지어 우리는 우반 제도가 있었어요. 우등반 제도. 그 와중에요. 네. 그래서 그 학력고사를 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력고사에서 탑 애들을 뽑아서 남자 여자 반 하나씩 이렇게 있었어요. 해가지고 거기도 네. 우반을 넣는 우반이에요. 와우. 이름이 우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열반도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다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네, 그냥 암묵적으로 너는 다 열반이다.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참. 근데 지금은 많이 망했을 거예요. 그 아마 걔네가 아마 특목고를 못 바꿔가지고 지금은 아마 전부 다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뺑뺑이로 돌아갔기 때문에 맞아요. 예전만큼의 명성이 이제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어쩔 수 없겠구나. 왜냐면 저도 저 다닐 때 그 내신이 200점 만점이었으면 대략 195점 이상인 애들이 맞아. 그랬었어요. 그 정도였구나. 네. 그래가지고 참 고생하셨네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있어. 부모님을 그렇게 부모님과의 문제도 있어. 정말 그냥 잘 탈출하셨네요. 잘 버티셨어요. 맞아. 진짜로. 잘 탈출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저는 근데 뭐 사감이라고 하나요? 사감이 좀 약간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애들이 저에 대해서 약간 욕을 하거나 이런 거를. 근데 사감이 저를 딱 붙잡더니 되게 무서운 사감이었거든요. 저를 딱 붙잡더니 하더라고요. 한 말씀을. 회사가 하이에나들은 왜 같이 몰려다니는 줄 알아? 걔네들은 혼자서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몰려다니는 거야. 근데 사자는 혼자서 사냥하거든. 너는 사자야.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본인도 약간 눈치챈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 기숙사에서 맨날 제 욕을 하고 다녔으니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는 사자라고는 안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너무 뜬금없이 무맥락에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이분도 약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구나. 그래도 좀 좋은 분이셨네요. 네, 좋은 분이셨어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네. 그래도 좀 어쨌든 상담을 하실 줄 아는 분이네요.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많이 기억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어쨌든 탈출도 했고 그래서 대한대학도 진학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가가지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지고 잘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만족해요. 저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7, 28살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그때쯤 되면은 웬만한 직장도 얻었을 거고 대학도 졸업했을 거고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약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도 있고 학교도 졸업했고 결국 뭐 어찌저찌 결혼을 뭐 했고 뭐 애인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나는 내 나이에 지금 만족한다. 뭐 옛날에는 막 30대 다가오면은 막 세상 끝난 것처럼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막 괜히 겁났었던 게 있었는데 이 나이 되니까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배우고 싶은 거 많고 할 게 많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또 그쵸. 다 돌아보면은 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니까 그때 얘기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하나의 약간 안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얘기할 게 많아서 좋아요. 그래도 버티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그게 트라우마로 어쨌든 남아서 정신증으로의 그런 연결이랄까요? 아니면은 저도 정신증을 오래 앓았었으니까 그런 걸로 연결되는 게 많은데 참 가끔 보면은 저도 그렇고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여러 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신증으로 연결이 되거나 혹은 연결이 될 뻔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맞아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네. 캐나다 이야기는 저희가 또 뒤에 쭉 할 건데 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어서 또 네네. 이야기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회생님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그 HIV 양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그 사실은 언제 처음 아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워홀 때였어요. 2018년 6월쯤에 처음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어느 날 그러니까 등이 너무 간지러워서 네. 봤는데 약간 이상한 반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 했는데 이제 피부병인 줄 알고 이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MSP라고 그 메디컬 플랜이 없어가지고 막 5분 만나는데 의사 5분 만나는데 150불 내고 이러고 약값은 300불 막 이랬었는데 그냥 뭐 등에 펑거스가 났대요. 곰팡이가 났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근데 이거 바르면 나을 거라고 해서 낫긴 나았는데 약간 느낌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갑자기? 사람 몸에 펑거스가 나는 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제 불안하니까 찾아보기 시작했죠. 뭔지 아시나요? 약간 어루러기. 한국말로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어루러기. 네, 몸에 말이 곰팡이가 생기는. 맞아, 곰팡이 생기는. 네. 그래서 불안해서 찾아봤더니 막 이게 면역력이 낮아져서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맞아요. 면역력이 낮아지는 거는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연락하던 친구가 그럼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너 검사 언제 마지막으로 받았냐? HIV 검사를. 네. 그래서 뭐 그냥 성병 검사나 이거 받아봐라. 그래서 간 거죠. 그 HIM 클리닉이라고 그 제가 사는 BC주에는 대부분 다 거기로 가거든요. 약간 아이샵 같은 거예요. 네네네. 친구 사이나 아이샵 같은 건데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며칠 안에 연락 안 하면 클린한 거고 연락하면은 안 좋은 거다. 무소식이다. 무소식이다. 네. 그래서 알겠어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목요일날 받았는데 월요일에 일 가기 전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영어 이름이 그레이로 했었었는데 익명을 안 하고 그레이로 했었었는데 This is great fun 이래서 뭐 맞다고 했더니 혹시 오늘 올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병 걸렸나? 이러고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그냥 말해주면 안 돼? 전화로? 그러니까 전화로 말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마 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래 되게 심각한 거야? 그랬더니 조금 심각한 것 같아. 이러서 좀 가슴이 철렁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실 HIV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성병인가 보다. 좀 성병인가 보다. 왜냐면 거기서 바로 약 주거든요. 캐나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약을 줘요. 네. 그래서 그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근데 내가 5시에 출근이라서 그때 3시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애매한데 지금 가도 돼? 그러니까 원래 4시였는데 너 지금 가도 돼?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엄청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이건 항상 말하기 힘들다. 그래서 왜 뭔데? 그랬더니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가 HIV 퍼즐리브가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STI는? 다른 성병은? 그래서 성병은? 이랬더니 그 간호사 약간 좀 당황해가지고 기다려봐. 제 이름 검색해보더니 성병은 없고 그냥 HIV만 있네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렇구나. 근데 좀 되게 많이 캄했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평온했던 게 사실 게이로 살면서 막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너 에이즈 걸려 죽을 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막 뭐 살면서 위험도가 높은 그 그룹이긴 하니까 내가 걸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살면서. 그리고 저는 되게 좀 약간 뭐 어렸을 땐 더 약간 더 많이 빠았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에 더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 성병 검사 자주 해야 된다는 건 아니면 콘돔을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누구나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책임했던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트래킹을 실패했어요. 누구한테 옮겼는지 잘 몰라요. 한국에서 옮긴 건지 캐나다에서 옮긴 건지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돌렸어요. 제가 오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근데 다 네거티브로 뜬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럼 내가 한국에 걸린 게 아닌가? 캐나다에 걸린 건가? 그래서 사실 저는 누구한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뒤에도 나오는 얘기겠지만 좀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지금 외국인의 입장으로 온 거잖아요. 워홀로. 네. 근데 난 지금 보험도 없어. 비자는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병원비는 무료야? 그럼 내가 이제 다음 프로세스가 뭐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네가 약을 줘? 약은 무료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매뉴얼이 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봐왔겠죠. 그래서 막 약은 당연히 무료고 병원비 다 무료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일 우리는 그 2차 그 한 번 더 보수를 할 거니까 너가 되는 시간에 병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럼 나 내일 당장 갈게. 너가 또 다른 병원이에요? 네, 다른 병원. 그게 그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CDC가 하나 있어서 그 병원이 하나 있어서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게이들 다 걸리고 가요. 그 프랩 받으려면 거기로 가야 되고 뭐 HIV 약 받으면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바로 다음 날 갔죠. 근데 막 이제 말했다시피 매뉴얼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같이 있을 사람이 있냐. 왜냐면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오늘 밤에 좀 힘들 수가 있다. 마음이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너가 최근에 3개월 안에 섹스한 사람들 너가 번호랑 이름 알려주면은 우리가 걔네들한테 연락을 해줄게. 너가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다 약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 이름은 당연히 말 안 할 거고 뭐 그런 위험군이 나왔으니까 너네도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하는 얘기만 연락을 돌릴 테니까 알려달라 이랬는데 제가 내가 할게 뭐 누군지 아니까 뭐 내가 할게 이래서 이제 저희는 제가 돌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 캐나다는 콘돔 섹스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말할 사람 없었는데 그냥 확인차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가고 다시 이제 2차 검사를 받았죠. 아까 간호사분이 네. 뭐 저녁 되면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었나요? 그걸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연락하던 애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번 콘돔을 꼈는데 딱 한 번 콘돔을 안 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관계할 때. 그래서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제가 내가 할게 이랬는데 막상 말하기 쉽지 않지. 제가 걔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냐. 근데 걔가 되게 멀리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와줄 수 있냐 했더니 갈게 해서 와서 제가 이제 막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뭐 이제 걔 얼굴 안 보고 계속 어떻게 말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HIV 양성이래. 그런데 우리가 딱 한 번 콘돔을 안 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 너도 검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 스스로도 문제고 내가 잘못이기도 하고 내가 진짜 너도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진짜 내 무지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니까 얘가 만약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이런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는 음성이 떠가지고 다행히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죄책감 없겠다 뭐 이렇게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저는 몰랐는데 저도 지금은 되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막 그 당시에 되게 안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다이어리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메모장에 적어놓은 그 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 스스로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나는 약간 걸어다니는 살인무기 같은 거잖아요. 근데 피가 누군가에 들어가면은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레스토랑에서 일했었는데 얼음을 푸다가 피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얼음에 베어서 피가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약간 큰일 났다 어떡하지?
물론 이제 얼음이 바깥에 있어서 가지고 그게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 약간 그런 식으로의 내가 누군가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는 약간 그러한 게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그 일기장을 다시 보고 알았어.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네요. 약간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힘든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친구들한테.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렇죠. 혼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시에 캐나다에서 친했던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막 HIV 양성이 나왔다. 근데 이제 애들은 대부분 다 약간 그 죽지 않는 병이라는 그거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언디텍터블이나 이런 건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막 괜찮은 거냐 그래서 막 괜찮긴 하지.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고 약도 다 무료다. 그래서 괜찮다.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진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정서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막 이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과연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약간 막 이러지 했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남자였으면 난 너를 진짜 사랑했을 것 같아. 넌 진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일기에.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때 한국 친구들한테 연락했는데 한국 친구들도 약간 회사가 내가 너랑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옆에 있었으면 정말 너랑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다 해줬을 텐데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근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되게 가볍게 얘기해가지고 친구들이 막 너는 약간 좀 진지한 거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너 말을 들으면 정말 너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넌 스스로 힘들겠지만 너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너무 나는 안심이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 여기 적어주신 내용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간호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적으셨어요? 네, 뭔가 맞아요. 그 HIV 양성으로 본국에서 억압을 받거나 그러면은 캐나다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것 때문에 좀 진지하게 계속 많은 질문을 했더니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근데 니네 나라가 HIV에 관해서 엄청나게 탄압을 하거나 너가 만약에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난민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변호사 이런 거 다 알려줄 테니까 뭐 물론 돈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뭐 알려줄 테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너가 원하면은. 근데 뭐 그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거기도 적었었는데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좀 울먹했는데 약간 나는 내가 진짜 서바이빙해서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말할 거라고. 나 진짜 잘 살고 있다고. 너네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 간호사 친구가 너는 서바이빙 하는 게 아니라 리빙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일상을 사는 거라고. 살아남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마웠어요. 그 말이 좀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뭔가 그 회생님이 적어주신 캐나다의 그런 어떤 HIV 대처 방법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한국은 제도는 보험제도는 참 잘 돼 있으니까 약도 맞아요. 거의 무료고 하니까 뭐 그건 그런데 뭔가 지구에 이런 나라가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료 제도만으로 단순히 커버할 수 없는 어떤 그 인식의 수준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말로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 실질적으로 뭔가 법으로도 잘 돼 있고 네,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참 HIV 포지티브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료진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제 친구에게 말실수를 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특정 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참 의료진이 그런 말을 한다니 너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제 스스로한테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래도 편견 없이 대해줄 수 있다는 거. 이 지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죠. 그래도 지구엔 여전히 이런 나라가 있네요. 그죠? 다행히도 존재한다는 게. 그리고 제가 갔던 데가 아마 퀴어분들이 대부분 가는 곳이라서 더 약간 그래서? 그런 게 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한국에서 제가 발견했다면 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왜냐면 또 가족 간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약간 언제 어디서 내가 차별받을지 모른다는 맞아요. 그런 그쵸. 불안감이 있으니까. 낙인이 엄청 심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맞아요. 사실 뭐 예전에도 저희가 HIV 얘기하면서 많이 한 얘기긴 하지만 HIV가 이제는 그 병 자체 때문에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질병이라서 맞아요. 그게 진짜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국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도는 참 잘 돼 있는데도 그렇게까지 막 여전히 막 낙인을 심하게 찍어서 뭐 자살을 한다던가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약간 그쵸, 제도 잘 돼 있고 보험비도 얼마 안 내도 되고 내가 의사 보는 게 너무 쉽고 이런데 내가 치과를 가거나 아니면 피를 뽑아야 되는 거나 아니면 그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는 약간 그 HIV라는 거를 밝혀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포심에 항상 둘러싸여 있다는 게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제로 캐나다는 그렇게 만약에 그 이유로 환자를 거부하면은 아마 소송도 걸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다 소독하고 이러는데 그걸 왜 물어보나 약간. 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는 뭐 스케일링만 받으려고 해도 막 맞아요. 그 쫓아내거나 아니면 뭐 그 치과 의자에 맞아요. 봤어요. 내부로 감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된 뉴스긴 한데. 네. 그래서 실제로 말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사실 난민 준비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많은 기사를 모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테이핑을 칭칭 감아놓고 모든 걸 다 흰색으로 다 천으로 둘러싸놓고 마치 공기에 퍼지면 죽는 것처럼. 맞아. 약간 좀 안타깝죠. 아이고. 그러면 캐나다에서 그 이후에 거기까지의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언디텍터블이라고 하면 이제 네. 그 바이러스 수치가 낮아져서 그쵸. 미검출 상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검출되지 않는 검사를 했을 때. 맞아요. 근데 사실 언급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네. 저는 에이즈 단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늦게 발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HIV 보균을 넘어서서 네, 에이즈 단계 진행이 된 거죠.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에이즈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다른 분이 말씀하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가지 크게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럴 로드랑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 피해 그리고 CD4라고 그러니까 백혈구 수치일 거예요 아마. 네. 그거 두 개로 나뉘는데 바이럴 로드가 4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거를 우리는 언디텍터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된다. 검출이 안 돼. 미검출인 거죠. 네. 근데 CD4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그 백혈구 수라서 그거가 저는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 수치가 어느 정도인 거죠? 정상 수치가 보통 500에서 1,500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엄청 낮은 거네요. 엄청 진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야, 나 그럼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제 의사가 엄청 건조하거든요. 근데 뭐 죽기 전에 왔으니까 다행이지. 이제라도 살면 되지. 약간 진짜 엄청 무미건조하게 그래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잘 살아볼게. 그래서 제가 그 몸에 펑거스가 난 게 그렇게 많이 놀랍지 않은 수준.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만약에 감기 한번 제대로 잘못 걸렸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독감 걸렸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럴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상태였죠. 근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딱 3개월 걸렸어요. 딱 3개월. 미검출이 되기까지. 미검출 되기까지 딱 3개월 걸렸어요. 진짜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러다 약 먹다 죽는 거 아니죠? 할 정도로 하루에 약을 4개, 최대한 많으면 5개까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홍색 약 하나를 먹는데 하루에요? 네, 하루에 하나만 먹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하루에 약을 2개씩, 그러니까 파란색 약 2개를 먹고 그리고 그때 간 수치가 높아지고 이게 위험하니까 간 수치 낮추는 약도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스터 약이라고 제가 지금 너무 낮은 상태니까 바이럴 그러니까 너무 높고 그래서 부스터 약을 일주일에 2알씩 먹었어요. 그래서 약을 진짜 많이 먹어서 딱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네, 그런데 이제 CD4가 너무 낮으니까 당시에 이제 뭐 가다실이나 뭐 이런 간염 주사를 못 맞는 수준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걸 지금 맞아도 너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 있는데. 네네. 그래서 한 1년 뒤에 정말 딱 1년 뒤에 290 정도로 올라서 그때 주사를 다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진짜 약이 많이 좋아지긴 했나 보네요. 그 HIV 약이. 맞아요. 저는 진짜 현대의학 감사합니다. 저는 매우 감사해요. 저는 실제로 그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요. 그 HIV 그 무브먼트 관련된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저는 7, 80년대 죽어간 사람들과 90년대 그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약이 개발되고 제약회사들이 그 용심 안 부리고 다 약간 약도 무료 값도 많이 내고 물론 비싸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서구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고맙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축하할 일이죠. 그때 병원에 딱 나오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와 살았다. 약간 이 생각한 것 같아요. 진짜. 참 이런 한국에 계셨으면은 혐오에 계속 둘러싸여서 사셨을 텐데. 그랬겠죠, 진짜. 아이 참. 그래서 그 왜 키워드 중에서도 성소수자 혐오가 굉장히 가득한 한국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혹시 회생님도 그러면은 한국을 빨리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고.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 저는 사실 그 캐나다를 잘 몰랐어요. 사실 그 5월 가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나라지? 약간 단풍국? 추운 나라 아니야? 이게 전부였어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만나던 애인이 한국인이었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었어요. 걔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잠깐 1년 정도 한국에서 머물렀는데 1년 쉬면서 그때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군대 면제를 당했다? 받았다? 받았는데 이 문제 때문은 아니고요. 그 허리가 안 좋아서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엄청 특이한 케이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들보다 2년 더 벌었겠다. 학교도 그때 휴학 중이었고 그리고 얘도 만났는데 부모님도 약간 야 근데 2년 벌었으니까 워홀 한번 갔다 와봐. 약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봐봐. 더 약간 견문이 높아질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래 볼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간 거죠. 네네네. 처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워킹 홀리데이만 다녀와야지 하고 가셨는데 네네네. 그래서 뭐 물론 가기 전에 깨져가지고 가기 전에 근데 이미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 캐나다 갈 거다 이렇게 다 동네방에 소문내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등 떠밀려서 왔는데 사실 감사해요 걔한테. 너무 저는 잘 맞아서 유학도 결심하고 뭐 학교도 졸업해가지고 뭐 일도 하면서 뭐 이민도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걔한테. 결국은 좋게 끝났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빅피처였다. 어떤 씨앗을 심어줬네요. 회생님한테 맞아요. 캐나다라는 씨앗을 심어준.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 그냥 서울에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서울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캐나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인식인가 궁금해가지고 뭐 설문조사 같은 거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되게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뽑혔더라고요. 캐나다가. 약간 놀랬어요. 거기서. 물론 저도 캐나다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한 적은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비춰지는 그런 캐나다를 보면은 굉장히 뭔가 살기 좋고 쾌적하고 이렇게 굉장히 인바이팅하고 막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막상 거기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그런 거 같으신가요? 왜 이민 1일지는 사실 아마 이민이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래는 호주가 진짜 쉬웠었는데 호주가 코비드 이후로 엄청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다들 오픈 마인드 된 캐나다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캐나다가 사람이 진짜 없어서 우리나라가 5,100만 명이죠. 캐나다가 3,600만 명일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넓은데. 그렇게 넓은데 2위잖아요. 그 땅 스케일이 2위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많이 받으려고 이민자 정책이 좀 좋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문 열려 있고 항상 레퓨지 그 난민 정책도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오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단순히 문턱만 낮다고 해서 가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 보장제도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사실 살기가
편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은 모든 게 느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여유가 넘쳐서 그 우리나라는 뭐 약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맞아. 은행에서 좀만 늦게 걸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탄식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다들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뭐 1시간 기다리려면 1시간 기다리고 약간 이런 게 너무 당연한데 이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약간 그게 짜증날 법하긴 한데 내가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내가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업무 수가 일정 이상이 아니어야 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의 시스템이 있고 그렇게 속도가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사람들이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막 쏟아고 이러진 않아요. 물론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노동자의 권리가 확실히 높기도 하고 사실 최저임금만 벌어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 캐나다에서는 물론 가족이 있으면 좀 빠듯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이민자들 가족이나 아니면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들마다의 교육적으로 많이 지원도 해주고 일단 교육비도 거의 무료고 의료보험도 무료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캐나다가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미국처럼 이렇게 대놓고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나라도 아니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사실 저는 근데 살면서 저도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론 인종이라는 문제가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땐 저는 다 한국인이니까 제가 인종에 관련해서 이제 그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데 이제 코비드 이후 때 좀 많이 심해지긴 했어요. 확실히 그 사람들의 그 안에 있던 그 기저에 깔려있던 그 자기들의 나쁜 마음들이 이제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면 아래 있던 게 올라온 거죠. 양지로. 그래서 막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아시안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는 심지어 우리는 지하철이 아니라 스카이트레인이라고 하늘에 떠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친구가 아시안이라서 맞기도 하고 진짜 그 코비드 한참 심했을 때 아시안에도 맞고 너네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러면서 맞기도 하고 얼마나 심하게요? 근데 막 병원 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고 그냥 막 약간 몸을 밀치고 막 약간 그런 투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자 진짜 키 작거든요. 그래서 막 걔 완전 그래서 더 타겟이 됐나 보네요. 네, 뭔가 맞아요. 반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근데 걔도 키 장난 아닌데. 걔도 장난 아니네. 아무튼 그런 문제가 트럼프 이후로도 좀 심해지긴 했고 아무래도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정직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공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직한 나라. 적어도 공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을 추구하려는 척이라도 하는 나라라서 저는 아무래도 그래서 캐나다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사실 뭐 유토피아는 없죠. 맞아요. 지구상의 유토피아는 없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냥 기사라든지 뭐 그냥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만 접하게 되니까 좀 궁금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그리고 또 아까 설문조사에서 본 것처럼 이민을 많이 가려고 생각을 하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저도 잠깐 알아보기도 했었고 몇 년 전에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캐나다라는 퀴어들의 워너비 같은 국가에 대해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한 1시간 반 가까이 흘러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2부에서 이제 회생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든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전혀 힘들진 않았지만 감사해요. 어찌됐건 또 상처를 건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이제 1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주 뒤에 2023년에 올라가는 방송이겠네요. 네네. 네, 1월에 첫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PC한 놀이터 개피방